9월 10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한때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멈췄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중단할지 판단이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8일째 확진자가 100명대에는 머무르고 있지만 좀처럼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고요. 추경안은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군 내부 규정을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의 청탁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인의 신간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았던 친서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특별한 우정, 마법의 힘, 영광의 순간 등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내용이죠.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보전,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돈이죠. 절반 정도인 3조 8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감소와 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이 전망 점차 사실로 증명되고 있죠. 자, 우리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어진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과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별도의 소득 증명 없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노래방, PC방 같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 업종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을 받고요. 또 영업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타격이 컸던 식당과 카페 등에도 일정액이 차등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가 됐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우리도 똑같이 생계형 국민이다. 똑같이 세금 내고 지시에 따라 문도 닫았다면서 평평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외한 게 아닌 만큼 다소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대상 범위를 늘릴 예정입니다.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죠.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물론 외출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이 돌봄이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됐습니다. 번갈아 휴가를 내며 버티던 맞벌이 가정이든 한쪽이 하루 종일 전담을 하는 가정이든 슬슬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도 쓰고 해서 다 쓰고 연차까지 다 쓰고 했는데도 이제 많이 모자라요. 이번 네. 주가 지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는 오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20만 원씩 주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도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특정 계층 집단을 위한 선별 지원이었다면 적은 액수나마 보편 지원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소위 언택트 시대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 통신비 요금 지원입니다.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네, 이 통신비 일괄 지원 사실상 전 국민 보편 현금 지원입니다. 인당 2만 원이라고 보면 적지만 전체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마련된 합작품인데요. 다만 정치권에선 맞춤형 선별 지원이란 기준에 맞지 않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게다가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자, 조금 잘렸는데요. 인플루엔자 접종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편 지급의 선봉장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없다라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현황도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 8일째 100명대고요. 좀처럼 두 자릿수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46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이 나왔고 충남 12명, 대전 11명 등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확진자가 이틀 만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영양팀의 협력업체 근무자가 첫 번째 확진된 이후에 같은 영양팀에서만 10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부터 외래 진료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원, 피해 업종 계층에 집중 지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전에 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죠. 뒤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4차 추경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피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이 들어있고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또 일자리 보전과 저소득층 지원에 들어갈 돈이 총망라돼 있는 거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추경 규모의 절반 정도인 3조 8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됩니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을 둔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노래방, PC방 같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 업종은요. 일괄적으로 각각 200만 원씩을 받게 되고요. 영업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이 타격이 컸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도 100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12개 업종 중에 유흥주점, 또 단란주점 등은 이 제외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위기 가구에 생계 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보니까요. 55만 가구에 그러니까 88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아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업종별 차등 얘기를 했고 12개 업종 중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제외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또 생계형이고 수칙도 잘 지킨 업주들은 아까 이제 신반장 얘기도 들어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죠?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네. 이제 그런 청원이 올라왔고 네. 오늘 또 하지만 결론은 난 거잖아요. 네, 정부의 일단 결론은. 결론의 발표는 빠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고용 안정을 위해서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보전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고요.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긴급 생계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대상 범위를 늘릴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원금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번 4차 추경안은 일단 8조 원 이내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한 해에 추경을 4번 편성한 게 60년 만이죠. 근 60여 년 만이고 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이제 40%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이제 상당히 좀 국가 빚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선을 뒀다고 보여지고요. 선별 지원 방침을 정한 것, 또 추경 규모를 8조 원 이내로 정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다 고려한 그런 어떤 방안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 반장, 이제 오전에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3시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여기서 의결된 이 최종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 제출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의성인데 추석 전에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이 돈이 꽂히는 게 중요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데요. 절차를 보면 각 상임위의 예산 소위를 거쳐서 전체 예결위 종합 질의를 하고 또 예결 소위에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가서 이제 의결을 하는 건데요. 지체 없이 이 절차를 쭉 밟으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건 자영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소득증명 없이 주니까 가능한 거고요. 소득증명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석 지나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지원은 10월 요금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10월 요금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 다만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드려야 할 국민들에게는 추석 전에 지원 대상이라도 통보를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목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네.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대상자라는 거는 좀 알려달라, 그럼 알려주라는 이제 좀 그런 얘기고요. 예측해서 이제 가게 네. 경제를 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4차 추경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내용은 이따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 추경 부분만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관련한 언급이 나왔죠, 최 반장. 네, 오늘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념으로의 여야 이제 대표가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건데요.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인 민생 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주 주말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가 별다른 소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은요, 이 맞춤형 선별 기조로 짜여진 4차 추경의 이 유일한 이 보편적 지원 성격으로 들어간 대목이죠. 아까 뭐 신반장이 설명을 했는데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 원씩 논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의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이게 인당으로 보면 1인당으로 보면 2만 원이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이게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 규모인데 이게 정부의 피해 업종 집중 선별 지원 기조와 맞느냐, 오히려 거기에 그쪽에 돈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바로 이 파급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통신사가 가져가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의 몫이기에 승수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승수 효과라는 게 이 경제 순환 과정에서 어떤 투자나 혹은 뭐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파급이 돼서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이제 얻는 걸 말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지 못해 아쉽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재택근무 등 집 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좀 얘기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요, 뭐 그 밖에도 이제 협치, 뭐 영수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국내 코로나 현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일째 1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처럼 100명 밑으로는 안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큰데 그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 고민이 커요? 좀 큽니다. 개인적으로 커요? 예, 네. 큰 일이 좀 있어서. 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한이 13일 자정인데 남은 3일간 통제 가능 범위인 두 자릿수로 얼른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 연장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만 세 자릿수가 유지가 되면 정부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전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높은데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식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14명이 나왔다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9월 3일인데요. 네. 외부 협력업체 수석인 영양팀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첫 확진자가 같은 근무팀 중심으로 7명이 나왔고요.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를 중심으로 7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 확진자는 이로써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네, 17명이 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조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간호사라든지 환자, 보호자까지 번졌다는 얘기인데 좀 심각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관련 근무자를 전원 교체해서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감염자가 나온 재활병동 71병동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와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 이동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71병동을 코호트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와 경찰이 개천절 집회 신고한 모든 단체에게 불허 통보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좀 다뤄봤었죠. 그런데 개천절 말고요. 그 다음 주죠. 한글날에도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벌써 개천절에 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20곳이고요. 인원 한 4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글날에도 벌써 2만 명 가까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개천절 집회에 이어 한글날 연휴 집회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광복절 때처럼 뭐 일부 집회가 좀 강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꿔서 뭐 꼼수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회는 48시간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을 한 거죠. 자, 관련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 보수단체 집회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요. 확진자를 딱 5분 태운 택시기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딱 5분씩 태웠고요. 그 기사도 그렇고 확진자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코로나의 전염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스크는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의 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저희가 충분히 좀 목격을 했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그 정도로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피해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죠.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가 맞고 유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관여한 바 없다던 추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방부는 오늘 오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논란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됐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큰 문제입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같은 입장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요.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넣은 게 추 장관인지 남편인지는 기록상으로는 없는데요. 군 관계자는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고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더라도 부모님을 통하지는 말라는 것이겠죠. 이를 두고 야권은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동안 관여한 바 없다, 외압을 행사 없다라고 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건 너가 해도 되는데 왜 부모에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적이 불편한 내용들도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 이 서일병에 다른 부모가 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사실상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고요. 국민의당도 추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관측의 여왕이 앉아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가지고 국정 운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일부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었는데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 처음으로 회의석상에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 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개혁 주무부처 장관이다 보니 추 장관이 흔들릴 경우 검찰개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김종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를 이용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검찰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또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럼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라고 반박을 한다거나 또는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털 압박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 자,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윤 의원도 적절치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야당의 공세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 의원과 함께 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자, 윤 의원이 앞서 논란이 된 문자를 보낸 게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좀 배미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그 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물른 그런 솜씨가 나타났고, 저희들도 최근까지 요주의 인물로 지금 계속 체킹하고 있었거든요. 자,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뉴스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사실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당장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이던 민주당도 포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털 공정성 이슈가 불거진 국감기간 9월 3일에서 20일 동안에 네이버와 관련된 기사가 657건, 다음메와 관련된 기사가 341건. 단 한 건도 지금 메인뉴스에 노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100% 알고리즘으로만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의존하는 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 기사가 메인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비판도 있고. 이런 식의 지금 여당 압박 때문에 혹시 이 주눅 들어가지고 포털에서 이게 편향적으로 이게 편집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포털의 뉴스가 편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포털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또 포털도 시장을 보고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인 편향을 보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친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윤 의원 당시 네이버 대관 및 정책 관련 담당 임원을 지냈죠. 자, 그때는 포털이 편향적으로 편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포털의 공정성, 객관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관여 없다던 추미애 부모가 민원 문건 공개,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앞서 4차 추경안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찬회동을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야 대표가 하여튼간에 빨리 이 추경안을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좀 힘을 좀 합쳤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 관련 얘기는 이제 뒤에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점심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직접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가 회동 또는 1대1 회담이어도 좋으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화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민의당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건, 국민의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건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그러기엔 국회가 아직 보합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서 회동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두 분 만나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 국난의 시기에 국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5년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당한 그런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협치를 강조를 하려면은 첫째로 힘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추경이나 코로나19 극복 등 일부 의제로 한정이 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결국 회담 의제를 자유롭게 열어두는 등 여건이 마련된다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회동에서요 어느 정도 협치의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평가가 많은데 앞서도 봤지만은 4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처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하자 이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시급한 처리엔 동의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모두 4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대표 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4.15 총선 공약과 정강 정책 중에 공통사항을 양당 정책위 의장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자, 9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병석 의장도 양당의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두 분 지도자께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몹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당이 최근에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치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 법안에 관한 비쟁점 법안들은 모두 합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속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후 들어서는 국방부가 공식 자료를 냈죠. 뒤에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군 내부 규정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고요. 그에 앞서서 또 국방부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 내용이 적힌 문건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어요. 어제 밤에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 내부 보고 문건인 건 맞다는 얘기죠? 그 네, 문건이. 그렇습니다. 이 보고 문건 공개한 거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여러 매체에서 이 문건을 보도를 하니까 그 후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일단 그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고 밝혔고요. 이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에 국방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이렇게 외부에 유출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는 적법했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우선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관련 훈령에 따라 청원휴가 연장은 심사가 없어도 가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처음 아니에요? 그죠? 네, 공식적인 입장을 냈고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긴 한데 일단 문건 내용을 보면요. 앞서 공개된 문건 내용을 보면은 해당 병사의 부모가 민원실에 문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 부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문건 내용으로만 보면. 네, 일단 뭐 공개된 그 문건 내용만 보자면 추미애 장관 부부가 뭐 부부 가운데 한 명이겠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가 해당 사안을 이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로 이관을 시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당 문건에는 추 장관인지 추 장관의 남편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국방부 역시 이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화를 한 곳 역시 민원실로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전화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건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이다. 이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방부도 추 장관 부부가 부대 측에 이 아들의 청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앞선 병가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실상 압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서른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라면서 오히려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설 의원은 당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원실을 통해 정식적인 절차로 민원을 넣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도 무슨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하느냐라면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추 장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카투사는 좀 편한 보직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죠. 저희가 어제 정치부회의에서 그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거 좀 반발 있는 거 아니야? 반발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도 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카투사 출신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어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 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카투사 현역과 예비역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오늘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반장,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야 모두 그러니까 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소환을 했습니다. 어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근무한 부대 간부였던 대위와 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직 사병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하고요. 자, 오늘도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았던 국군 양주병원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의혹의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도 조만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관건이 좀 될 걸로 보이는 거는 이 당직 사병과 추 장관 아들의 통화 여부이잖아요. 통화 여부죠. 이 당직 주장이 좀 사병은- 엇갈리죠, 그게. 그렇죠. 당직 네네. 사병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추 장관 아들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보니 뭐야 집에 있다. 네. 들어오라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해서 좀 의아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었잖아요. 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통화를 했다는 그 2017년 6월 25일 이 당직 사병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 병가를 개인 연가를 이제 연장하는 게 처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실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통역병 청탁 등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추 장관 아들 측에서 법적 대응에까지 나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 아들 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도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군부대 전화 송수신 내역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원래 2년 동안 보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군 서버 용량에 여유가 있어서 2015년 이후 기록도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건데요.
아침에 국정도 말했지만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네. 말을 했었는데 아마 요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예비역 대령이 있죠. 그 예비역 대령과 신원식 의원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뭐 이걸 좀 언급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이 오늘 부인을 했다면서요. 네, 여권 관계자는 이 추 장관 아들의 자대와 뭐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했던 이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라고 밝혔죠. 신 의원이 육군 3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참모장이었다는 겁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 참모장은 사단장 옆에서 이것저것 보좌하는 역할이다. 사실상 신 의원의 최측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신 의원은 4개월간 같이 근무한 게 전부다. 이걸 제외하고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일면식조차 없었고 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전까지는 연락처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비역 대령이 그러니까 어제 추 장관 아들 측이 고발한 그 당사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은 적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제를 기점으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 남아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구제책은 없다면서도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째는 의사 국가고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이번 주 안에 다시 입장을 정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 전공의도 전임의도 투쟁대열에서 빠진 상황이죠. 홀로 남겨진 지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동맹 휴학을 이어갈지 여부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단체 사이에 뇌관으로 떠올랐죠.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지는 따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보기가 안타까웠나 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합의문 어디에 의대생 구제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걸까요?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문 사항, 여기에 의료인 보호란 문구를 근거로 내세운 듯합니다. 정부는 아전 인수식 해석이란 입장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심하여 총력으로 좀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란 겁니다. 더욱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을 말합니다. 의대생은 면허가 없죠. 의료인이 되려면 의사 국가고시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저 학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문에 적힌 의료인의 범주에 의대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국시 파행에 따른 문제,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부는 그 책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교수협의회의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우며 일부에선 의대 교수들이 걱정하는 의료 공백,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현재도 그 소위 PA라고 하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PA 간호사는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돕는 진료 보조 인력입니다. 외국에선 PA가 합법이지만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PA를 합법화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겁니다. 기형적인 인턴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처럼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10여 년 전부터 사실 의과대학 협의회나 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턴제를 폐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1차 의료에 관련된 수련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인턴제를 폐지하고 수련 제도를 개편해보는 것도 한번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의협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PA의 정확한 용어는 UA, 그러니까 무면허 보조 인력이라며 김윤 교수가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료 현장을 모르는 관변 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의협이 진료 현장을 잘 알진 모르겠지만 민심 현장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지금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을 위해 고생한 PA 간호사들을 향해 불법이다, 각을 세울 때인가 싶습니다. 의대생을 구제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싸늘하기만 한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국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민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진정으로 의대생 구제를 바란다면 먼저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하도록 설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국민 여론을 다독일 해법 역시 의협에서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말을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보수 진영 무소속 4인방들입니다. 호기롭게 당을 박차고 나가 당선이 될 때까진 좋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총선 결과도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주판 하나를 튕길 필요도 없이 친정집 머릿수가 한참 모자랐습니다. 무소속들의 복당,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는데요. 당선 소감으로 이런 포부까지 밝힐 정도였습니다. 초선에서 3선을 거치면서 당의 요직이라든가 국회의 요직 같은 거 다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선에 그런 위기감 있는 중진의 역할을 하려면은 결국은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돼야 자신의 소신과 뜻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아마 4선 이상의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특유의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자신의 복당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단 복당부터 되셔야 될 텐데 복당은 뭐 쉽게 빨리 될까요? 나는 거기는 그 질문을 아주 불쾌한 질문으로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홍 전 대표님. 아이 됐어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내 소인배들하고 논 얼박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소인배라고 하셨는데 배경 설명도 안 듣겠습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청취자들한테만. 전화 끊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5달이나 지났지만 복당은커녕 별다른 논의조차 없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은 애가 탈 만한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강정책과 당명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 당의 변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지속적인 변화를 해서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복당 문제는 거론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정적 기반도 아니고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뒤에 논의를 한다라. 말 그대로 기약이 없습니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죠. 장제원 의원이 4인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속 좁은 리더십이라며 복당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의원 기다렸다는 듯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서준이 참 고맙다고 말입니다. 김태우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친정집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오길 기대한다. 잘못된 공천 피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복당 좀 시켜주세요.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이 이들 4인방의 복당을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람 한 명 한 명의 장점까지 꼽아가며 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지원에 맞설 대안이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전선에 선두에 설 거다. 김태호 의원은 친노에 맞서 경남 지역을 사수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전국적 지명도로 당의 투쟁을 이끌 거다. 지켜 세웠습니다. 장현이 꼽은 이 장점들, 김 위원장의 판단은 좀 다른가 봅니다.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무소속 4인방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한두 석 더 얻는다고 해서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지금 우리 당은 한치의 실수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실수. 4인방의 입당이 자칫 실수. 그러니까 당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겁니다. 총선 직후 국민의힘에선 총선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죠.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았지만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추진력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또 있거든요. 때문에 일부에선 일괄 복당이 아닌 개별 복당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명은 물론이고 당 정강 정책까지 싹 바꾼 국민의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친정집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대 옆 국시응시 이번 주 재투표. 의대 교수들 파행 정부 탓. 네. 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다뤘었고, 그리고 어제 조수진 의원이 나뿐 아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또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중에 말도 안 된다 이런 또 해명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오늘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힌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재산 신고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소명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자, 오늘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건데요. 박 사무총장은 이 여당 의원들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선관위는 이 문제가 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공소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관위는 야당 의원 고발과 조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조 의원이 이 선관위에 신고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보도 자료를 내면서 알려졌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여당 의원에게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해 준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을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의당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다면서요? 네, 정의당은 이 거대 양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더니 결국 누워서 침 뱉기 한 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재산 정보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이어져서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고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존재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보좌진의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터무니없는 해명일 뿐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누락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정의당은 김홍걸, 조수진 두 의원이 모두 비례위성정당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급히 당을 만들고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라고 하면서 총체적 문제를 두고 단순 실수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아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인에 한해서 후보 시절 재산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일 후에는 재산 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 시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 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상승이나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에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에 나온 속보죠. 검찰 조직을 향해서 그동안 상당히 강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요. 검찰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가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임 부장검사는 최근 3년간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검찰과장과 감찰 담당관, 감찰과장 순으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에는 내가 감찰직의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라고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면서 감찰직 지원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포인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인사를 놓고서 검찰 쪽에서는 약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정기 인사는 이렇게 공지를 하지만 이렇게 네. 원포인트 인사 같은 경우를 따로 법무부가 공지하는 것도 좀 드문 그렇죠. 일이긴 뭔가 이제 합니다. 의미 부여를 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정기 인사도 아닌데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찰 요청과 고발을 수차례 또 진행해 왔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좀 해왔는데 때문에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지난번 인사도 그랬는데 이래저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고립이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해외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백악관에도 청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청원이 1위에 올라 있다면서요. 네, 미국 백악관 청원 게시판 이 조익신 반장 혹시 청원 게시판 이름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조익신 반장한테. 조 반장? 네, 조 반장이 모를 것 같아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뭔가요? 예,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어. 이 대사 몰라서 많이 그런 것 들어본 같은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위더피플입니다. 몰라서 저한테 떠넘긴 것 같은데요. 위더피플이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기소, 구속 이런 걸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6만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태극기 국민평의회 김일성 교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청원 이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미국에 몰래 퍼뜨렸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 백악관의 위더피플은 통화대 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이 되는데요. 30일 동안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백악관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바이러스를 미국에 퍼뜨렸다고요? 네. 좀 황당한 주장이 황당한 황당하네요. 주장이네요. 네. 이 청원에 대해서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죠. 송영길 의원이 비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송 의원은요. 이 엄연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에게 구속 기소해달라고 읍소하는 작태가 황망하다라면서 이 정도면 매국을 넘어 노예근성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청원은 백악관 관할도 아니고 답변 대상도 아닌 사안이라며 이 한국 극우 세력 청원이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칼을 겨눈 21세기판 이완용이라고 거듭날을 세웠습니다. 네.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답변을 할 요건은 채우긴 했지만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답변을 안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대업 국시응시 이번 주 재투표 의대 교수들 파행 정부 탓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의 내막을 자세히 기록한 책 공포를 출간해 화제가 됐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한 기자인데 신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 경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막전 막후 등이 담겼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염과 분노, 그리고 공포, 또 그 일이 일어난 방, 불충한. 자, 무슨 말이냐 의아해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단어들은 모두 트럼프 정부 각종 사건의 내막을 담은 책 제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럼프 정부 이야기를 담은 또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경로. 자,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썼습니다. 2018년 공포의 후속작인 셈입니다. 다음 주 출간 예정인데요. 벌써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또 나토와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생각까지. 자, 이번 책 경로 역시 전작 공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각종 기밀 문서들을 토대로 썼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인터뷰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미국 언론 등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책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막전 막후가 생생히 담겼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중 25개가 고스란히 책에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CNN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Your Excellenc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각하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각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0일이 지났고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전 세계가 관심과 희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서 각하 손을 굳게 잡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각하 같은 사람과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고 2019년 새해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완강히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입장은 내부 차원에서 북미 고위급 접촉을 긴급히 열어 장소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친서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정, 친밀감 이런 것도 묻어납니다. 각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큰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예로운 영부인님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각하께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주요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집착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과 같다라고요. 자, 핵무기를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유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뭘까요? 바로
멍청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멍청이로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얼마나 호흡이 맞았는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케미가 잘 맞았는지 이 밥 우드워드가 물었더니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잘 맞는지 확인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자, 이 밖에도 북한 관련 언급, 또 나토와 우리나라 등 동맹국가 관련된 언급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사실 미국 내에선 북한 관련 언급보단 다른 내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 핵심 이슈로까지 부각되는 모양새인데요. 밥 우드워드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 도중에 코로나19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 잠시 들어보시죠. 참고로 대화가 이뤄진 건 지난 2월 7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주 조금씩 세계로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미국에선 12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I think he's going to have it in good shape, but you know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t goes through air, Bob. That's always tougher than the touch. You know, the touch you don't have to touch things, right? But the air, you just breathe the air. That's how it's passed, and so that's a very tricky one. That's a very delicate one. It's also more deadly than your strenuous flus. This is more deadly. This is 5 per. You know, this is 5% versus 1% and less than 1%. You know, so this is deadly stuff. 네,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코로나19가 미국에 크게 퍼지기 전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걸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admitted on tape in February he knew about COVID-19 that had passed through the air. He knew how deadly it was. He knew and purposely played it down. Worse, he lied to the American people. And while this deadly disease ripped through our nation, he failed to do his job on purpose. It was a life and death betrayal of the American people. 자, 점점 논란이 확산되고 정치 쟁점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 후보 목록 발표를 하는 자리에 만들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a cheerleader for this country. I love our country. And I don't want people to be frightened. I don't want to create panic, as you say. We want to show confidence. We want to show strength. We want to show strength as a nation. And that's what I've done. 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이 여러모로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코로나19 위험성 은폐 의혹, 바이든 미국인의 생사 배신. 네, 자 우리나라 관련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다뤄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코로나 얘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미국 내에 누적 사망자만 19만 명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경시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파장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밥 우드워드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앞서 들으신 2월 7일 인터뷰 이후에도 추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듯한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ed to always play it down. I still like playing it down. Yes, because I don't want to create a panic. 그러니까 공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좀 보면요. 2월 10일에는 날이 따뜻해지는 4월쯤엔 코로나19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2월 25일에는 인도를 방문해서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말에는 부활절인 4월 중순까지는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싶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민주당 바이든 진영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죠. 네, 바이든 후보 진영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해 집중攻勢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번 폭로가 나오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미국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았고 고의로 경시했다. 더욱 나쁜 것은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주일만 빨리 움직였어도 3만 6천여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2주만 빨랐으면 5만 4천 명을 구했을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미용실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고 해결책을 담은 과학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알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요. 우리나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다면서요. 네, 우드워드 기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당시에 나토 그리고 한국 등과의 동맹이 미국이 만든 최선의 거래라고 보는 군 당국자들의 관점을 비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것은 아주 끔찍한 거래다.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우리에게는 100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호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동맹 관계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발제해서 전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충격적이죠.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매티스 전 국방장관, 저희도 이제 많이 다뤘던 인물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도 있다면서요. 네, 매티스가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을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집단 행동을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매티스 전 장관은 2018년 댄 코츠, 이 당시 미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대통령은 위험하고 부적합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집단 행동이요? 네, 집단 행동 사실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매티스는 당시 또 다른 대화에서도 대통령은 도덕적 잣대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해 댄 코츠 전 국장은 트럼프에게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자, 그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모른다라고 또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책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고반장. 이게 15일에 15일에 나와요. 예. 근데 책 나오면 고반장이 좀 읽어보고요. 고반장 우리말처럼 읽잖아요, 책 영어. 우리말이 나오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무튼 읽어보고 우리가 그 못다한 내용이 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제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이제 밥 우드워드 기자하고 이제 칼 번스타인 기자 얼마나 유명한 기자들 아닙니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들인데 그 전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많이 공격했던 그런 기자인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또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밥 우드워드의 전작 공포가 사실 저희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맞아요. 많습니다. 예. 이 시간에 책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해할 내용들이 참 많았던 책입니다. 책 공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안 했고 오히려 한국과 왜 친구를 해야 하지?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나? 이런 등의 말만 쏟아내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리에 남은 참모들 기분 이랬다고 하네요.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던진 여러 질문에 격앙돼 있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대통령은 언제쯤 이런 것들을 알게 될까? 매티스는 특히 불쾌해하고 불안해하며 가까운 동료들에게 대통령이 5학년이나 6학년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수락한 건 전작인 공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과의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나온 전작 공포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컸다고 하는데요. 밥 우드워드가 신작 집필을 위한 인터뷰를 제안하자 전작 같은 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백악관 참모들은 이 인터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위인 쿠슈너 선임 고문 등이 인터뷰에 찬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인터뷰가 무려 18번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나큰 타격이 된 녹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그 누구예요? 샌더스? 네. 샌더스 회고록은 세라 나왔죠. 샌더스. 예. 그럼 구할 수 있죠. 우리말 나오면 제가 읽으면 좀 읽어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봐요. 그것도 북미 관계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고반장을 믿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코로나 은폐 의혹으로 곤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독감 유행 코앞, 트윈데믹 막아라 비상입니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독감 유행철이 다가오고 있죠.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코로나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중복 감염 시 더 치명적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과 치료에 혼선을 줄 거라는 시각은 많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감 예방접종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이번에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렸죠. 코로나와 달리 백신이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해서 트윈데믹만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백신 못지않은 생활 백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이 밤 9시 30분부터 70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을 주제로 연속 토론을 진행 중이죠. 오늘은 방역 불안, 시험대선 정부라는 제목으로 정부 방역을 평가해보고 향후 대응도 짚어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책 내용이 되게 궁금하네요. 책값을 주시나요? 책값 줄게요.